이번 시간엔 나가사키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나가사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나가사키를 일본 근대의 시작과 끝이라고 제가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가사키 일본 근대의 시작이라고 제가 얘기할까? 공식적으로 일본이 개항한 것은 1854년입니다. 미국에게 개항을 하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항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아편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한 후 1842년 난징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개항한 것이 일본이 미국에게 개항하는 미일 화친조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는데, 당시의 조선은 서구 국가가 아닌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던 일본에게 개항을 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에 의한 1876년의 개항이죠. 자, 이런 공식적인 개항의 시간을 따져보면 일본의 개항과 우리의 개항은 약 22년의 시간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22년의 시간차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어릴 때 공부하고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는가? 그럼 우리가 근대화에 늦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근대화에 늦은 이유는 개항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22년이 어느 한 국가는 식민지가 되고 어느 한 국가는 침략자가 되는 그 정도의 갭을 만들어낼 정도의 시간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자, 일본의 공식적인 개항은 페리에 의한 개항이지만, 저는 실제로 일본의 개항은 이미 200년 전부터 개항되어 있었다고 파악을 합니다. 왜 그럴까? 1592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걸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임진왜란은 그 전에 보기 드문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이 됐던 것은 조선이었지만, 거기에 침략자인 일본이, 그리고 조선을 도움을 주러 왔던 명군까지 합쳐져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7년간 전쟁을 벌였던 것이 임진왜란이죠. 근데 그 임진왜란 후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국까지, 그리고 당시 조선의 상황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당시에 바뀐 정권을 보통 우리가 일본이 개항되면서 메이지 유신으로 막을 내린 에도 막부죠. 그 에도 막부를 열었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열어서 일본 열도에 대한 전체적인 정권을 장악한 후에 해금 정책을 단행합니다. 과거에 보다 더 쉬운 표현으로 세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근데 세국은 나라를 완전히 닫아걷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요즘에 해금,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해금 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해금 정책의 결과 이후 일본은 큰 배 자체를 건조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는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금 정책을 단행을 했지만, 일본 열도 전체에서 단 한 곳, 나가사키만은 외국에게, 그것도 서양 세력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어디서 나왔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은 식무기를 갖고 왔었죠. 그 식무기가 조총입니다. 이 조총은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일본이 전수받은 기술이었습니다. 15세기경에는 이미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도자기 무역을 하러 찾아오는 서양의 선박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국으로 가던, 특히나 이 경덕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명나라 시대 도자기 산지로 향하던 이 서양의 선박들 중에는 표류에 휘말려서 일본으로까지 해류를 따라 밀려왔던 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류한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조총 기술을 습득을 하는데, 최초로 조총 기술을 습득하는 곳이 규슈에서도, 그리고 가고시마에서도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있는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부터 시작된 조총이 일본 전국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 초기의 이 조총은 그다지 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에 불을 붙여서 사용해야 됐고요. 특히나 이 탄약을 장전하고 나면 그 탄약을 쏘기까지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불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명중률이 무지하게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임진왜란 때 왜 부산으로 들어왔던 일본군이 한 달 만에 서울까지 한양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듣도 보도 못한 신무기인 조총을 일본군이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일본에서 조총을 사용하는 군인들은 일본의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최하급 사무라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는 칼을 가지고 있고 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근대 이전까지 일본사에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총을 무기화시켰던 유명한 일본 전국시대의 장수가 있죠. 실제로는 일본 전국 통일의 기틀을 다졌던 오다 노부나가인데,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은 개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총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을 3열 배치를 해서 1열이 쏘면 2열은 이미 쐈기 때문에 총을 닫고 3열은 총알을 장전하고 해서 연사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집중 사격이 가능하도록 조총 부대를 구성해서 한국을 침략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신무기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논리죠. 근데 이런 논리는 한국전쟁 때도 비슷하게 나오죠. 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는가? 북한군이 아무리 기습적으로 남침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이 소련제 T-34 신형 탱크를 몰고 와서 탱크가 한 대도 없던 우리가 북한군에게 밀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슷한 포맷으로 지금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위력이 있었던가? 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쨌든 이 조총 부대를 구성하면서 조총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고, 오다 노부나가 역시 이러한 조총 부대를 이용해서 일본 전국 통일의 기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서양 세력으로부터 받는 기술이 갖고 있는 유용함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는 나가사키만큼은 개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개방은 아니고 이 나가사키 앞바다에 인공으로 부채꼴 모양의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데지마라고 하는데 그 데지마만큼은 서양 세력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개방을 했지만 그들이 점차적으로 카톨릭 전파에 나섰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데지마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이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당시의 에도 막부는 세계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은 이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1789년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졌다는 것, 다양한 세계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따져보면 과연 일본의 개항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1854년의 개항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데지마를 서양인들에게 개방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데지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데지마로 들어가는 길은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 다리 하나만 통행로로 확보해 놓았을 뿐인데, 그렇더라도 이들의 존재는 일본인들에게 알려졌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는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난학이 발달합니다. 그런 난학의 학문적인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 의학이 될 텐데, 이 시기 일본에서 이미 18세기 후반에 가면 당시 일본의 의사들이 스스로가 인체를 해부한 해체신서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스스로가 인체를 해부한 것인데 왜 이 책이 그렇게도 일본 사회에 준 영향도 크고, 또 지금도 제가 얘기하냐면 전통적인 동양에선 사람의 손과 발은 말단이라고 해서 제대로 표현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체를 비율 그대로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더 크게 그리기 때문에 한의학에서의 인체도를 보면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 그림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해체신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비율대로, 그리고 크기, 사이즈대로 그려놨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인 의학관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바로 난학을 통해서,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이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실질적으로는 개항지였고, 이러한 개항은 무려 17세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가사키를 일본 근대의 시작이 된 곳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양과 교류가 오래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가사키를 가보면 오랜 서양과의 교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건물들도 그렇고.
다양한 교류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렇게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막부에 반대해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일본식 표현에 따지면 유신의 지사들이죠. 이러한 유신의 지사들, 대표적으로는 뭐 사카모토 료마라든지 아니면 사이고 다카모리, 뭐 오쿠보 도시미치, 그리고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 이러한 인물들이 수시로 모였던 곳이 나가사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가사키에 존재했던 외국의 상인들은 역시 또 메이지 유신을 크게 지원했던 상인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근대의 시작을 나가사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떻게 나가사키가 변모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메이지 유신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